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김남국 사태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하는 얘기들 조금 전에 한 얘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조금 전에 한 얘기는 그 선관위 해킹 사태 이런 거하고 다 어떻게 연결되나? 김남국 사태하고 한번 크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 조국 사건 때, 조국 사태 때 그 뭐 사모펀드를 설계했었던 그쪽 사람들의 그 투자조합 이름이 소마그로스 투자조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뭐 존재하지도 않는지 모르겠는데 고소하려면 하시고 소마그로스 투자조합이라는 데가 그 조국 펀드를 설계하고 했었던 그 투자조합입니다. 그게 이제 조국 펀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시비, 그 전환사채 이렇게 얘기하죠. 시비 그리고 호재. 그래서 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무슨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무슨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거를 전환사채로 조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단톡방에 호재 돌리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돈 땡기고 그래서 전환사채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거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을 했다고 해서 자금 조달이 된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 개미들 털어먹는 거. 이게 이제 투자조합들이 하는 패턴. 조국 펀드에 등장했었던 사모펀드들이 하는데 그 사모펀드는 여러분 2010년대에 거기 소마그로스나 이런 데 여러분 메이저가 아니에요. 코스닥에서 저런 그 정도 급의 그런 게 수두로 빽빽합니다. 저런 투자조합들. 자, 그러면 2010년대 여러분 대한민국 코스닥을 주름답은 3대장이 있어요. 3대장이 1대장 누구 계세요? 2010년에 오픈과 함께 쌍방울을 집어삼킨 김성태, 그 다음에 KH그룹의 배성윤, 그 다음에 초록뱀 미디어의 원형식. 이 세 사람이 3대장입니다. 3대장. 그 3대장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원형식 회장 같은 경우에는 깡패였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사채업자, 셋 다 사채업자라는 얘기는 있어요. 셋 다 사채업자에다가 김성태, 배성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도 있고 김성태는 난 조폭은 아니야. 폭력 사건에는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독고다이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직 폭력배는 아니었고 그냥 폭력 전과가 있으시고 아유 독고다이야. 막 이렇게 김성태 회장은 주장을 하는데 사채업자인 건 맞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전과에서 뭐가 있죠? 바다 이야기류의 게임기로 돈 번 거 있죠. 자. 2010년대 김성태, 배성윤, 원영식 같은 분들의 사채업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채업자들이 코스닥을 주름잡을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2000년대에 벌었거든요. 2000년대에 사채업자들이 큰 돈을 번 노무현 시대에 2000년대 그냥 노무현 시대라고 할게요. 노무현 시대에 사채업자들이 큰 돈을 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다 이야기입니다. 바다 이야기요. 바다 이야기 때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어요? 사채업자들이 상품권 깡으로 벌죠, 여러분. 상품권 깡. 상품권 발행하고 상품권 5,000원짜리인데요. 4,500원이요 하고 10% 깡하고 내주고 현금 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 10%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상품권을 받고 가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상품권을 2번, 3번 이용할 수 없게 해놔서 상품권 발행 업체들은 엄청나게 발행을 하고 사채업자들은 엄청나게 깡을 하고 그게 2000년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P2E 게임, P2E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게임을 등급위원회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전부 다 노무현 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바다 이야기로.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죠. 연기라. 노무현 정부 때 이거 수사할 때 말이야. 이때 그 사채업자들이 돌리던 바다 이야기의 상품권을 전부 다 몰수해서 소각을 했거든. 몰수해서 그냥 불태워버렸어. 그때 여러분 그 상품권 규모가 불태운 상품권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구조입니다. 구조의 상품권을 불태워 없애요, 여러분. 여러분 그 구조가 회전을 하면서 여러분 맨 마지막 순간에 그게 여러분 불태워 없앤 게 구조면 그 구조로 깡을 해서 회전하고 몇 년 동안 회전하면서 깡이 된 액수는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규모가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노무현 정부에서 상품권 소각한 게 구조를 소각했습니다. 그 구조가 회전하면서 만든 돈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그때 그렇게 사채업자 사채업자 앤드 조폭이죠. 바다 이야기로 조폭 안 끼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 벌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등장해요. 2010년에 코스닥 상장회사 사장님들로. 상장회사 사장님들로 깜짝 등장을 합니다. 상품권 깡. 그런데 여러분 2010년도에 그 상품권 깡이 바다 이야기 앤드 그리고 여러분 2000년대 살아보신 분 뇌물 줄 때 있잖아요. 뇌물 줄 때 상품권으로 많이 줬잖아요. 상품권으로 주고 그 상품권 깡해가지고 현금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뒷금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없는 금 그런 거로 사가지고 그 금고에 넣으신 분들 많잖아. 뇌물의 수단이 됐다고 상품권이요. 노무현 정부가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걸 통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양도성 IMF 뚜껑을 맞고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금융실명제를 우회하는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를 완전히 헬렐레하게 만드는 길은 노무현이 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이 상품권깡 사채업자들이 벌인 이 사채업자 깡패들이 넣은 이 거대한 판은요 그냥 어물쩍 넘어갔죠. 어물쩍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쪽이 집권하고 있었던 분들도 뭐가 뒤가 쿠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마이너한 얘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냥 뒷동네 깡패 새끼들이 하는 얘기 정도지. 우리가 그래도 현대 사장님이고 뭐 삼성, 현대 이런 재벌들이나 이런 거지. 아유 그냥 저기 좌파 새끼들이 사채업자 깡패 새끼들이랑 논 얘기를 가지고 뭘 그래 그냥 대한민국의 마이너한 이야기 정도로 보수가 취급을 했어요. 저는 보수분들이 이런 애들이랑 많이 놀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뒷골목 새끼들의 장난이야 정도로 마이너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자, 근데 2010년대가 됐어요. 2010년대가 박영수는 그때부터도 등장하죠. 삼남만이 박영수는 그때부터도 등장합니다. 근데 2010년대 상품권 거래가 또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2010년대 상품권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건요, 여러분. 면세점입니다. 중국인들이 면세점 털어먹는 거. 제가 따이궁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때 상품권 거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거기서도 사채업자들이 상품권 장사를 하죠. 3% 수수료 이건. 연간 수조. 연간 그 송객 수수료 규모로 보면은 맨 처음엔 1000억대, 2000억대 하다가 3조, 4조, 지금 올해 2022년, 1년, 2년 이때까지 4조 정도까지로 매년 되고 거기서 수수료만 해도 어느 정도일지 규모가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그런 게 들어가고 이건 근데 2010년대에 이 따이궁이나 중국 이건요 마이너한 얘기예요. 2010년대 진짜 메인은 여러분 모바일의 등장, 우리 핸드폰이죠. 핸드폰 모바일, 일명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불법 토토, 바다 이야기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죠. 불법 토토가 등장하고 온라인 도박이 폭발합니다. 마늘밭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버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돈이요. 그래서 마늘밭에 5만 원을 150억을 120억이었나요? 100억 넘게 120억을 마늘 비닐에다가 5만 원권을 싸서 마늘밭에 형님의 마늘밭에 묻어두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늘밭을 팠더니 5만 원권이 우장창 나오는 그런 땅판이 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이 정도 규모가 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고형 사채업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고형 사채업자. 2010년대에 등장한 거예요. 창고형 사채업자가 뭐냐면요, 여러분. 5만 원권을 파레트로 싸놉니다. 5만 원권을 파레트에 싸놓으면 이게 150억이 나온대요. 한 파레트당 150억. 그래서 그 5만 원권을 창고에 쌓아놓고 이사장님으로 할 때 파레트로 이렇게 해서 그 창고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일명 창고형 사채 금융시장이 생겨나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건데 제가 그때 한번 여러분들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레트에 돈 쌓여 있는 거. 창고에 5만 원권 쌓아놓는 이렇게 돼요.
창고형 사채 시장이 2010년대에 탄생을 합니다. 대한민국 마탱이가 가는 거지. 이 창고형 사채 시장에 이 희망의 빛이 내렸으니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 사채형 지금 창고형 사채 시장 지금은요,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벌써 저 같은 인간도 알고 소문이 나니까요. 그러면 이 창고에 쌓여 있었던 150억 아니 그러니까 150억짜리 파레트 막 몇천억씩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 그거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어디긴 어디입니까? 코인이죠. 코인이요, 코인.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야 여러분, 만 원짜리 옛날에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금화 있죠. 금화 하면 뭐 비싸다 하는데 큰 단위가 되면 금도 무게 어마어마한 몇 톤짜리 무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검은 돈이 5만 원짜리가 뭐 몇 바레트 이렇게 생경되는 이런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코인은 상품권의 진화 버전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채업자 상품권 온라인 개토라고 하는 건 제가 마약 그리고 이런 그 불법 도박 그리고 온라인 성매매 이런 거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온라인 개토, 온라인 슬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바다 이야기 상품권 그리고 사채업자 이렇게 돼 있던 게 온라인 개토 코인 사채업자 이런 식으로 2010년대에 진화를 해요. 바다 이야기 사채업자를 거쳐서 코스닥 무자본 M&A의 포문을 연 김성태 그리고 KH 김성윤 그리고 이런 2010년대 무자본 M&A 판에 쩐주로 등장한 초록백 원영식 회장까지 이런 사람들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자, 초록백 원영식 회장이 지금 코인 거래소의 쩐주 뭐 이렇게 되죠. 박민영 씨 탤런트 박민영 씨 뭐 연애 사건 때 얘기 나오면서 그 박민영의 남자친구가 어디 그 회장인데 그 사람의 돈 준 사람이 투자자가 이 초록백 원영식 회장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2010년대 이 코스닥 이 사채업자 전성 시대에 김성태가 이화영하고 대북 사업 놀이를 할 때 초록뱀 원영식은 코인 시장의 쩐주가 된 거죠. 대형 거래소들은 그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온갖 잡다한 소규모 블록체인 업체들이 난리를 치고 게임 회사들이 김치 코인을 만들고 머니 게임에 열중하는 아사리판이 이렇게 탄생을 한 거죠. 자, 거기에 이제 김남국이 끼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이 와중에 범죄는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 역량은 진화는커녕 퇴보했죠.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능력이 진화는 멈췄죠. 근데 제가 요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투자 조합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요새 어떻게 투자 조합들 돌아가고 있는지 검색 좀 해보고 연락 좀 때렸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투자 조합들의 검찰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 검찰 출신들이 투자 조합의 일원이 돼서 코인하고 얽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제 보면서 기가 막힌 게 깡패 출신 사채업자가 쩐주를 하는데 그 쩐주하는 그 투자자 그룹에 검찰 출신들까지 이렇게 투자 조합 만들어서 들어가 있어. 거기에 또 브로커로 또 보니까는 언론사 그래 기자라고 해야지 사장이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누군지 특정이 된다. 거기 언론사 기자 출신까지 브로커로 등장을 해. 와. 대장동하고 판박이네? 대장동하고 판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는 또 그분의 그림자가 또 그래요. 그 박머시기 검사의 그림자가 또 등장해, 여기서도. 도대체 뭐야? 특수부 검사 뭐야 이거? 참 어질어질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망조가더라도 단단히 망조가 된 게 분명하고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조국이 있고 김남국이 있어서 세상에 사람들 이게 뭐야라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저는요, 윤 대통령이 노빠꾸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금융범죄 합수단이 다시 부활을 하고 합수부로 승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 이 수사는 따로 합수단 하나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금융범죄 합수부,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코인 시장을 하는 또 하나의 가상거래를 수사하는 팀이 만들어져서 이걸 수사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치권, 뭐 검사 선후배들, 법조계, 뭐 언론 다 얽혀 있어가지고요. 완전히 끝까지 파헤쳐질 수 있을지 모르겠고 대한민국이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 것 같아요. 타협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타협 없이 끝까지 가는 게 가능할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할 수 있을까? 물음표를 찍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는지 저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판때기가 어떻게 돼 있는 판때기인지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간만에 이 금융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돌려두면서 이게 정치권에서 이게 저는 단순히 그냥 금융시장 뭐 투자 논리가 아니라 정치권하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요.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자, 요 얘기는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